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사랑과 구원의 발자취 터키 편을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그가 태어난 고향 다소를 비롯해서 1차, 2차, 3차 세 차례에 걸쳐서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터키의 유명하고 큰 대도시마다 모두 사도 바울의 발자취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터키는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과 연관된 중요한 유적지 하란이 있는 곳이 바로 터키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스탄불은 오늘날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경계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운데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해서 북쪽의 흑해에서부터 남쪽의 에게, 지중해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교통로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서기 330년쯤에 그곳을 새로운 수도, 새로운 로마로 선포한 곳입니다. 이곳은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기를 원하는 도시고요. 그 이유가 일단 이스탄불에 가면은 우선 고대 그리스 세계의 비잔틴 시대 유적, 로마 제국 시대 유적, 또 1100년 가까이 기독교 시대 콘스탄티노플 그 기독교 유적과 마지막으로 거의 450년 가까이 중앙아시아 출신의 돌골족 투르크족이 오스만 투르크를 세운 그 흔적까지 역사적으로 3000년 가까이 4개의 문화층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의 이모저모 저와 함께 떠나시겠습니다. 이스탄불은 바닷가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도시 앞바다가 바로 해협입니다.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부르고요. 북쪽의 흑해에서부터 남쪽의 마르마르 해까지 약 35km 길이의 해협이 예로부터 중요한 교통로입니다. 이스탄불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보스포러스 해협으로 내륙의 강줄기가 들어가는 황금곶이라는 골든 호운이라는 곳입니다. 더운 여름철 하루의 일상을 끝낸 젊은이들이 흥겹게 이곳에서 노래와 춤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갈라타 다리에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운행하는 일종의 수상버스가 있습니다. 우리 시내버스, 시외버스처럼 자유롭게 타고 내리면서 서쪽의 유럽 쪽 항구 또 동쪽의 아시아 쪽으로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는 그런 수상버스가 북쪽 흑해 쪽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같은 지역에 새로운 로마식 도시를 건설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특별히 내륙 쪽에 이곳에 가장 취약한 곳이어서 육중한 이중 성벽을 쌓았습니다. 또한 깊은 해자를 파서 바닷물을 항상 끓여들여서 외부 적대 세력이 그 물 웅덩이를 건너야지만 도시로 진입할 수 있어서 비잔틴 역사 거의 한 1100년 동안에 이 성벽이 파괴된 것은 손가락으로 셀 정도로 굉장히 육중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정한 간격마다 사각형, 팔각형, 원통형의 망대가 서 있습니다. 비잔틴 시대 붉은 벽돌은 오래전부터 로마 시대부터 내려오던 양식이고요. 미적 감각을 살려서 비록 기능적인 군사적인 방어 시스템 성벽이라 하더라도 밝은 색깔의 석회암과 붉은 색깔의 돌과 흑벽돌을 사이사이에 띠 모양으로 연결해서 차곡차곡 쌓은 것이 인상적입니다. 성벽이 뚫린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도보교회는 이러한 명패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1453년 5월 29일 날 인류 역사 중요한 사건의 현장입니다. 바로 그날 오스만 투르크 세력이 비잔틴 이 도시를 바로 이 지역의 성문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서 이곳을 통해서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킨 그 장소를 상징합니다.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은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터키 사람들로서는, 특별히 이스탄불 시민들로서는 유구한 비잔틴의 기독교 역사보다는 바로 이 조그마한 아취 성벽이 상징하는 1453년의 그 사건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터키가 투르크족이 통치하는 중동의 강대국이 된 것이죠. 성벽 바깥쪽은 좀 번잡합니다만 성벽의 안쪽은 상당히 조용하고 공원처럼 꾸며놨고요. 심지어 아름다운 카페도 성벽을 하나의 벽체로 이용해서 운치 있는 카페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탄불은 특별히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브릿지, 교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은 동서쪽으로 이어진 반도 국가로서 예로부터 동쪽에서 서쪽으로 혹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수많은 민족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점령을 하면서 이동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터키 지역의 히타이트 군대가 서쪽으로 진출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란, 페르시아 지역에 페르시아 제국이 확장하면서 바다 건너서 그리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바로 이 터키 반도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로부터 한 200년쯤 후에는 그리스 북쪽의 마케도니아 출신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터키를 통과해서 동쪽으로, 즉 이란 쪽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로마 시대 황제들이 이동을 했고요.
또 중세 들어와서는 몽골의 부대, 또 투르크족의 부대들이, 수많은 부대들이, 군대들이 동서로 이동했던 브릿지, 교량 같은 곳이 바로 터키입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경건한 신앙적인 목숨 걸고 선교를 했던 사도 바울의 발자취, 비록 그가 개인적으로 이스탄불을 방문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아직까지 이스탄불이 대규모 도시로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선교 정신을 이어받은 후세인들에 의해서 서기 330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바로 그 자리를 전략적인 새로운 도시로 만들면서 그로부터 1453년 오스만 투르크 부대에 의해서 함락당할 때까지 1100년 가까이 우리 기독교의 중심적인 교리, 기독교의 중요한 역사를 이룬 곳이 바로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 도심 한가운데 가장 유명한 전차 경기장이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변해왔는지, 또 서기 6세기에 국제적인 대도시로 확장한 그러한 그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의 부족한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콘스탄티누스, 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이러한 황제들이 물을 어떻게 공급한 것을 해결했는지 지하 저수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탄불 구도심에는 블루모스크, 푸른 사원이라고 부르는 이슬람 대사원이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1453년 오스만 투르크 세력이 기독교 도시를 정복한 다음에 대규모의 이슬람 사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원 내부에 참 아름다운 페르시아 타일이라든지 그다음에 푸른 빛깔의 생유리가 끼어 있어서 외부인들에게는 블루모스크, 푸른 사원으로 알려진 곳이 술탄 아흐메드 사원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사원 옆에는 뾰족한 이집트 오벨리스크 2개가 뚜렷하게 보이는 길쭉한 광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로마 제국 시대부터 대도시 한가운데 위치한 전차 경기장, 그리스어로 말들이 뛰어가는 통로라는 뜻의 히포드롬입니다. 이곳의 뾰족한 오벨리스크는 원래 이집트 것이고요. 정확하게 상형 문자를 통해서 제18왕조의 파라오 투투모세 3세의 오벨리스크입니다. 그것을 가져와서 서기 390년쯤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바닥에 대리석으로 받침대를 멋있게 만들고 4개의 청동 받침대로 둘 사이를 연결했습니다. 이스탄불이 지진이 많이 나는 곳인데 청동 기둥으로 받친 것이 공학적으로 놀랄만한 일입니다. 바닥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측근들, 가족들과 함께 전차 경기장 객석에서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고요. 그 아래쪽 바닥 쪽 보니까 건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 즉 길쭉한 오벨리스크를 어떻게 세웠는지 공사 장면이 자세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 밧줄을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이 기둥을 돌려서 밧줄을 감고 푸는 장면들, 오벨리스크를 세우는 장면들이 잘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가운데 길쭉한 중앙 분리대를 중심으로 사두마차, 그런 마차들이 경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전차 경기장의 두 번째 탑에 해당되는 것은
나선형으로 감아 올라간 청동 기둥입니다. 근데 이것은 원래 3마리의 뱀이 한꺼번에 몸을 꼬아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이것이 뱀이란 것은 원래 꼭대기에 뱀 대가리 3개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기원전 5세기에 그리스의 델피에 아폴로 신전에 세워졌던 것을 이제 비잔틴 제국이 전리품으로 가져와서 전차 경기장 한가운데 세워놓은 것입니다. 전차 경기장의 3번째 중앙 분리대 탑은 바로 오벨리스크입니다. 이집트 것을 흉내냈고요. 원래 4세기에 처음 세워졌고요. 서기 10세기쯤에 이 명판에 의하면은 콘스탄티누스 7세가 돌로 된 이 탑에다가 예쁘게 청동판으로 씌웠습니다. 아쉽게도 1204년 제4차 십자군 전쟁 당시에 동판을 다 벗겨가서 오늘날 이러한 돌탑의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전차 경기장은 그 3가지 탑 외에 독특한 형태의 푸른 빛깔의 원형 지붕의 정자가 있습니다. 아담한 정자, 이슬람 건축까지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네오 비잔틴 양식이라고 그러고요. 입구에 청동으로 된 이 명판에 의하면은 독일 프러시아 제국의 빌헤른 2세 황제가 1898년 이스탄불을 방문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당시 오스만 투르크 제국과 동맹을 맺었고요. 안쪽의 천장에는 비잔틴 양식의 황금 모자이크에 동그라미 8개가 있는데 각각 4개씩 빌헤름 2세와 당시 술탄의 문장이 모자이크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자, 빌헤름 2세의 이 급수대는 오늘날에도 이스탄불 시민들이 식수대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맑고 시원한 물을 공급하고 있는 곳입니다. 히포드롬, 즉 전차 경기장 길 건너편에는 지금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있는데 지상에 그럴듯한 건물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계단을 따라서 내려가면은 빼곡하게 기둥들로 둘러싸이는 어두컴컴한 장소가 있습니다. 서기 6세기쯤에 도시가 크게 팽창했을 때 당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부족한 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대한 지하 저수장에 물을 보관했습니다. 이 저수장은 길이가 140m고요. 폭이 73m 규모입니다. 이곳에는 긴 쪽에 28개 기둥, 짧은 쪽에 12개씩 모두 336개의 기둥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고대 도시들 중에서도 상당히 규모가 큰 그러한 저수장입니다. 자, 수많은 기둥들 중에서 독특하게 표면에 동그랗게 눈물 모양으로 새겨진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기둥을 눈물을 흘리고 있는 기둥이다. 실제로 물방울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이 울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의 기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레바탄사라의 기둥들은 그 이전에 로마 시대 신전의 기둥들을 재활용한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곳이 메두사라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똑바로 쳐다보는 순간 돌로 변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 저수장에는
이교도 시대, 로마 제국 시대에 만들어진 메두사의 조각을 거꾸로 뒤집어서 물속에 잠기게끔 만들었습니다. 즉 기독교 세계에 들어와서 이교도적인 메두사를 뒤집음으로써 메두사를 저주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메두사가 옆으로 있는 메두사 기둥, 그래서 지하 저수장에는 모두 2개의 메두사가 있습니다. 나오는 길목에 전통 의상을 입고 기념 촬영을 하는 그러한 체험의 장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204년도) 제4차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 세계의 비극입니다. 유럽의 가톨릭 군대가 비잔틴을 점령한 사건입니다. 그때에 포위 직전에 많은 비잔틴의 학자들이 새로운 곳을 찾아서 그리스를 통해서 이탈리아까지 피난을 가게 됩니다. 이탈리아 정착했던 비잔틴 학자들에 의해서 1200년대 초기에 중세 기독교의 혁명을 일으키는 새로운 사상이 퍼져나갔고, 그것이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15세기 르네상스의 기초를 이루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접적으로는 1453년 오스만 투르크 군대에 의한 콘스탄티노플의 함락 자체가 마찬가지로 많은 그러한 문화 세력들, 기독교 학자들이 이탈리아로 건너가서 자유분방한 학문 세계를 이룩한 것이 르네상스의 출발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